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살려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네. 오늘 일단은 그 자료도 가져오셨고 네. 또 자료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우리 박사님 한번 말씀 일단 한번 좀 경청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랑 네. 어떤 쪽에 저희가 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죠. CPI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궁금해서 네. 그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네.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조금 쇼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쇼킹했는데 하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좀 못 맞췄나. 블룸버그 컨센서스의 가장 그 컨센서스는 뭐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제일 높게 본 사람이 전월비 0.9였는데 물론 소수죠. 네. 0.9를 넘어서 1.0이니까 시청자분들이 0.9나 1.0이나 뭐 무슨 0.3이나 0.5나 그거 뭐 0. 몇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컨센서스가 너무 안일했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게 이제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구성 항목들이 너무 예측치와 괴리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비라든지 뭐 에너지, 그다음에 음식료, 식품 이 모든 부분이 다 그 하나도 안 빼고 다 모조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표를 주시죠. 보시면은 어쨌든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비율은 8.6이고 전월 비율은 1.0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음식료, 그다음에 휘발유, 그다음에 연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네. 음식료 같은 게 전월비 1.2면 지금 0.8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튄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가을에도 에그플레이션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1.2니까 이게 하반기에는 뭐 1.3, 1.4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도 전년 동월 비율은 거의 50% 올랐는데 전월 비율은 4.1. 이것도 지금 미국 그 휘발유 재고가 공급 대비 어쨌든 굉장히 재고가 낮고 네. 지금 공급이 수요 대비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30% 정도 그 적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이제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안 올라가면 다행이고, 뭐 150불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주거비가 조금 문제인데, 주거비가 이제 끈적끈적하게 0.5씩 계속 안 빠져요. 그런데 이 주거비라는 속성은 한번 올라가면 좀 안 빠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집값이 조금 충분히 안정돼야 후행적으로 이제 계약이 계속 갱신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을 보면 네. 어떤 게 비중이 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증가폭은 에너지가 월등하게 뭐 48%, 네. 100% 이렇게 튀었는데 전월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 덜 올랐더라도 요게 줄면 비중이 워낙 커서 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좀 뭐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더 튈 수 있다. 어떤 거가? 주거비가 뭐 아시다시피 3분의 2죠. 네. CPI에. 이게 주거비라면 주로 렌트인가요?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렌트를 했을 경우에 이제 등가 렌트비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고요. 렌트비는 또 렌트비대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데, CPI에는 이게 이제 도시 생활자 중심이기 때문에 30%가 넘게 들어가고요. 월말에 나오는 이제 상무부에서 나오는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에서는 한 20% 초반밖에 가중치가 안 들어갑니다. 주거비가. 네. 그러니까 네.
다다음 주에 나올 PCE는 조금 낮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안인데 아무튼 이게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좀 어쨌든 조금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다른 게 없더라도 이 정도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는 2.3%, 4%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게 빵이 돼도. 예, 그럴 정도로 이게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0.5니까 12를 곱하면 6%지 않습니까? 네. 전체 6%를 차지하고 연간 6%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 정도로 계속 지속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항목 중에 그 어떤 항목은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훅 빠지는 항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냥 약간 구조적인 방향성을 갖고 한번 올라오면 계속 쭉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요번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그 주요 동인을 보면 변동성이 큰 놈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애들이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 궁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바로 네. 그 부분이 구조적인 거라는 쪽에 많이 힘이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비단 5월달 이번 지표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계속 이게 그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다 구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연초만 해도 WTI 컨센서스가 올해 90불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실제 120불이니까. 가격이 120불이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고 작년 평균 가격이 69불인데 70불이라고 치고 지금 120불이면 거의 한 70%그 상승한 네.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근원 물가는 에너지 가격하고 이제 식품 가격이 빠지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질문 주신 것 중에 구조적인 게 비행기 값이 오르잖아요. 이거는 근원 근원 CPI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트랜스포테이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교통비가 다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여러 가지 뭐 부품 가격이 올라가서 뭐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어떤 공산품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때는 상당히 그 지속적이고 끈적끈적하게 계속 물가의 전가가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식품 가격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주도를 하는 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계속 우상향이다 보니까 다음 달 발표될 소비자 물가 혹은 근원 소비자 물가도 코어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아니라고 해도 뺐다고 해도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니 네.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법을 한번 양쪽으로 다 돌려보면 골드만삭스가 생각한 것처럼 그 에너지 가격이 뭐 150, 160달러 되면 뭐 이제 거의 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뭐 다음 달에 뭐 사우디도 간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어떤 식으로 뭐 베네수엘라 것도 뭐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한 100달러 내외까지 뭐 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래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유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일단 120불, 뭐 최대 뭐 한 130불 정도에서 이제 꺾이면 이게 시차는 조금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는 이번 달에 이제 5월 달에 8.6에서 뭐 한 8.6, 뭐 계속 8.6 찍을 수도 있고 두세 달. 네. 뭐 오케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가을쯤에는 8.3, 8 뭐 이렇게 7.8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좀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풀어야 될 외교적인 부분에서 또 전쟁 이 부분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연준도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걸 뭐 자기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잘못한 거면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건 있지만 아무튼 직접적인 공급 사이드에 어쨌든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도 지금 뭐 지금 맞닥뜨려 있으니까요. 연준도 괴로울 텐데 아무튼 뭐 지금은 공급 사이드든 수요 사이드든 다 잡아야 되는데
수요 사이드에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이거 월급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현재 실업자 1명당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1.9개의 일자리가 일자리 많죠, 지금.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월마트는 뭐 이익이 안 난다고 사람 자르겠죠. 네. 일부에서는 자르고 일부에서는 또 사람 없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막 그 혼란스러운 그런 노동시장이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무튼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또 기술직, 사무직, 또 지금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된 뭐 트럭커라든지 이런 뭐 블루칼라 이런 쪽에 또 굉장히 인력이 쇼티지 상태거든요. 교사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요구해서 임금을 올리면 기업도 뭐 땅 파서 장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죠. 네, 네, 맞아요.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임금과 어쨌든 가격에 최종 소비자 가격에 나선형 인플레이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네. 왜냐하면 뭐 올라가게 하는 게 연준의 지금 통화 긴축의 목표고 네. 이 나선형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구조적인 그 고리를 끊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면 그래도 어쨌든 다행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조금 생각보다는 둔하게 약간 밋밋하게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조금 압력은 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말씀을 지금 들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거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연준의 목표는 어쨌든 2%인데 뭐 다 제임스 블러드도 얘기하는 것처럼 중립금리 이하에서 기준금리를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물가를 끌어내릴 수 없지 않냐. 그럼 결국 네. 중립금리 이상 가야 된다. 맞습니다. 물가를 끌어내려면. 그리고 그 얘기는 중립금리 이상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를 뭔가 이렇게 훼손시키겠다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좋게 표장하면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인데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착륙이 그래도 가능할 거다라는 네. 희망사항 내지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야 이게 무슨 연착륙이 되겠어? 경착륙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연착륙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도 조금 모호하지만 적어도 실업률이 5% 이상 치솟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너무 컨센하고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3월 16일 지난 FOMC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연준 스태프들이 뭐 내일 모레 나오겠습니다만은 2.8이 이제 뭐 2.0 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어떻게 뭐 분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두 분기가 있지만 어쨌든 2.0만 나오면 뭐 그거를 경기 침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슬로우 다운이지. 네, 그럼 내년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내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도 지금 지난 FOMC에서 3월달에 지금 그때 2.3 봤을 거예요. 2.3인데 제 생각에는 1.3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내년은. 근데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저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이나 두 분기 역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그 근거는 노동시장이 최근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거, 1조 9천억 달러의 저축이 물론 고소득층 중심으로지만 미국이 어쨌든 가계가 건전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대규모 실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파산이나 과거 이제 2000년이나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장이 너무 거품이었거나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의 어떤 그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파괴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규모 파산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도율도 올라가고 뭐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은 비교하기 어렵죠. 네. 리만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생긴 어떤 경기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는 좀 성격이 다르다. 역대급 위기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경기가 수요를 자체적으로 파괴하는 그리고 연준도 너무 지각 긴축을 하는 바람에 미리 부드럽게 올렸으면 부드러운 착륙이 될 텐데 그렇죠. 조금 한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많이 늦었다라는 거죠. 긴축 스타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역반응도 네거티브 역반응도 좀 커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내년 중반에는 경기가 완전히 완연한 침체 국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ISM 지수로 본 미국 경기입니다. 지금 뭐 좀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은 완충지대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 슬로우 다운되는 그 영역에 있고요. 내년 정도에 가면 리세션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리세션이 지난 2008년 리세션이나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의 리세션 이 정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부드러운 경기 침체가 앞으로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꼬이고 그리고 경제지표 혹은 기업 실적이 계속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 쇼크 기업이 나오고 이러한 그 산과 굉장히 그 험난한 계곡을 넘어야 되는 이제 이 과정이죠. 이 방향성이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모멘텀이고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쨌든 주식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지만 주식시장 제외하고 경기 자체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네. 2000년 닷컴 버블 깨지고 나서 네. 미국 경기는 별로 나쁘지 않았지만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아마 그랬죠. 그때와 비슷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박사님 저는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내년도로 갈수록 이제 경기 사이클이 둔화되는 거 뭐 이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 이렇게 꺾이면 네. 통화 정책도 긴축 스탠스에서 완화 스탠스로 빨리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연준 풋 뭐 이런 것들이 네. 존재했던 이유가 경기 나빠져서 주가가 빠져? 그러면 통화 정책 좀 완화시켜 줄게. 네. 라고 뭔가 시장을 얼르고 달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네. 앞서서 지금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판이라고 한다면 설령 물가가 꺾이는 게 눈에 보이고 경기가 내년도에 뭐 정말 제로 베이스까지 성장을 후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물가가 갑자기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연준이 이렇게 완화 정책으로 돌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과도하게 풀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일어났고 또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또 공급망 차질이 중국발로 일어났고 또 리오프닝 경제가 일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또 수요 폭증으로 수요와 공급의 어떠한 미스매칭이 일어났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가세했다. 이렇게
안 좋은 게 연타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정말 누가 기획해도 이런 인플레이션은 기획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8.6%의 놀라운 뭐 남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 망할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브라질 이런 애들 나올 그게 때 미국에서 물가 지금 수익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벌써 환율은 폭락했죠. 평가절하됐죠. 미국이니까 오히려 달러 강세인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올해 저는 미국 CPI가 연말에 6.5 정도 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 3월 달에는 그렇게 높게는 안 봤거든요. 한 5% 언더로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5%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3.5였으니까 3월 달만 해도 연말에 너무 높게 네. 봤다고 네. 했겠네.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5%가 제가 실수한 겁니다. 너무 낮게 본 거예요. 본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나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맞든 틀리든 한 6.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에서 6.5로 한 2%포인트 정도는 떨어진다.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는 아마도 한 4.5%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다. 경기가 이제 수축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연말에는 뭐 한 3%대 갈 거다.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오는 어쨌든 연준의 근원 PC 물가 전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높게 3월 달보다는 높게 상향 조정하겠죠. 제가 이제 3월 달 나온 그 FOMC 전망을 근거로 조금 상향 조정해서 이제 전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어쨌든 경기가 슬로우다운 되면서 리세션으로 향해 가는데 연준은 어쨌든 몇 퍼센트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서 좀 말을 바꿀까? 저는 말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라는 지금 물가 목표, 물론 이제 긴축 스탠스를 완전히 우리는 이제 긴축 끝, 이제부터 완화할 거야. 또 실제로 행동을 금리 인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쭉 올리다가 동결하는 시점이 몇 퍼센트일 거냐는 거죠. 동결하는 게 나오거나 그런 코멘트가 미리 연준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주식시장은 그게 바닥이라는 거죠. 그 시점이. 네. 앞서 지금 이 부의 효과를 좀 꺾는다라는 측면. 네. 그래서 이제 경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경기가 파국으로 가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들리 전 이사의 말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닷컴 버블의 자산 가격 하락 이런 걸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 급하게 자산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경기가 큰 충격은 없으니 금리를 세게 올려서 수요를 긴축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면서 네. 죽이는 과정으로 자산 가격을 박살을 내고 나스닥 지수 빠졌지만 아직도 뭐 더 빠져도 그래봐야 2019년보다 높으니까 박살을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 제 생각에는 연준이 허용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든가 그 범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나면 그때도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그때는 뭐 태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또 분기마다 이제 전망을 하겠죠. 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령 내년 들어가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2024년 전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실업률이 5.5, 6 이렇게 찍히면 그렇게 찍어놓고 금리를 계속 매분기 25bp씩 50bp는 말도 안 되고 매분기 25bp씩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음 분기, 다음 달 뭐 경제지표 혹은 물가, 실업률 나오는 거 보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한 발 빼겠죠. 네.
빼면 이제 시장은 정말 연준이 경기 침체를 진짜 두려워해서 이제 긴축을 중지하는구나 이러면서 소비 심리가 또 꼭 꺾이겠죠. 네. 주식시장은 반등하더라도 네. 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업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고용,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질을 보여주는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좀 연준이 통제하기 어려운 유가를 비롯한 곡물과 공급 사이드의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일단 어느 정도 잡히면 제 생각에는 연준이 그때 저는 이제 내년 중반 정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까지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요? 네. 기준금리 기준금리. 4%대 네. 내년 중반에. 네, 저는 이번 6월에는 6월 15일 FOMC에서는 50bp 올린다, 75bp 네. 못 올린다. 네. 75bp 올리면 이거는 연준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5월 달에 뭐 테이블에서 제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5bp를.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연준이 망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bp 올리지만 7월에는 75bp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를 어쨌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중립금리 2.4%, 5%에 빨리 올려놓는 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론트 로딩, 미리 먼저 많이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 같아서는 이번 달에 75bp 올려야 되는데 말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50bp 올리고 7월에 75bp 올리고 그다음에 8월 쉬고 9월 달에 50bp 그다음에 11월 50bp 네, 그다음에 12월에 25bp 네.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회귀하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좀 화색을 보일 수 있겠죠. 금리를 다 올렸으니까 대략. 네. 네. 그리고 가장 가파른 긴축 경로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7월로 사실은 피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75bp 인상이 시장을 완전히 좀 어렵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시기고 75bp 딱 올린 다음에 50bp 올리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박수 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리고 25bp 12월에 야, 이거 아주 진짜 호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가의 반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올해 그래서 3.5 정도, 3.25에서 3.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갖다 놓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관론이라는 게 경기가 확장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그래도 가벼운 리세션에 들어갈 거다. 네. 아주 심각한 리세션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 4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을 거다. 적어도 한 3번 올릴 거다. 25bp씩. 네. 네, 그래서 내년 한 4.25, 내년 6월에는 4.25에서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수요가 완전히 죽을 거거든요. 네.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외생적인 요인도 같이 가세해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물가가 잡힐 것 같아요. 가파르게. 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내년 상반기는 수익률 역전 현상이 아주 만성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자주 일어나겠죠. 네. 수익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신호를 보내는 것에 맞춰서 신호대로 하반기에는 리세션이 실제로 오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엔 월가의 격언도 패드에 거슬리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연준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25bp로 이제 완전히 꺾이면 시장은 살아날 것 같아요. 네. 비로소. 금리 상승폭을 네. 줄이는 순간. 네, 줄이는 순간 살아날 수 있고 그때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레미 시갈 교수가 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쨌든 자기는 2023년에 리세션이 온다. 오는데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네. 저도 이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말씀드린 김에 생각 좀 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 조정폭,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우리가 뭐 일단 소설을 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가의 추가 조정폭이 얼마나 남았냐? 저는 한 10% 정도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국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좋은데 네. 2,500이 정말 대저점이면 좋은데 그러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게 조금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사님 제가 일단은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이게 저희 방송이 이제 그래도 토론이 있는 방송이라서 네, 이제 네, 네.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견해를 네, 이제 네, 네, 제시할 맞습니다. 수 있는 네. 상황이니까 저는 사실 박사님 견해랑 저 생각 좀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 네, 네, 말씀드리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은 오히려 긴축이 된다 하더라도 긴축의 속도나 강도가 약해지면 오히려 시장이 그거에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환호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내년도에 또 기준금리 수준은 4%, 4.25, 4.5까지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리세션이 오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네, 견해를 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 주가하고의 관계성을 저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기준금리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때 주가가 초반에는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장세가 경기가 커지는 이만큼 거죠. 좋다는 방증이야 이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꺾이냐면 금리가 이제 충분히 높이 올라서 흔히 말하는 중립금리 이상을 올라가고 네. 잠재성장률 이상을 이제 상회할 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요. 경기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그렇죠. 또 밸류에이션의 문제, 기술주의 뭐 이렇게 좀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는데 주가가 언제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었을 때 그 직후에 주가가 조정이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네. 몇 년 동안. 네. 그게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즉 기준금리 인상의 후행해서 주가는 오히려 기준금리의 고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네. 보였었고 딱 하나 예외였던 게 2018년. 그때는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2.5 가다가 말아버렸거든요. 가다가 긴축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는 제대로 된 조정이 안 나왔다고 보는데 네. 지금 박사님 견해대로 내년도에 4%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설령 멈춘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립금리도 한참 상회하는 것 같고 잠재성장률도 한창 상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후행적으로 경기에 나타나서 이른바 경제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경제 위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경기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가 계속 폭락하면서 제2의 뭐 유럽 제2 재정 위기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금리가 계속 어쨌든 글로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긴축이 계속되면서 어쨌든 달러가 꼬이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꼬이면 뭐 중국의 기업 부채 이런 부분들 또 이머징 마켓의 어떤 뭐 국가 부채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터질 거고 뭐 저개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그 난리가 나는 거고요. 네. 지금 곡물 때문에 이미 그런 상황이고 내지는 뭐 엔화가 150엔에 가면 뭐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아시아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죠. 좀 많이 꼬이지 않겠습니까? 뭐 제2의 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다 안 좋을 겁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거죠. N이 그래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또 헤지펀드들이 준동할 거고요. 더 N을 이제 더 폭락시키려고 할 거고, 이런 어수선한 이제, 그리고 또 항상 터지는 거는 저희 같은 조금 잘 모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 금융.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런 그림자 금융들이 뭐 헤지펀드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고려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런 거는 뭐 테일 리스크고, 좀 워치는 하지만 그거를 변수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또 경제 예측에 또 이렇게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력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당신들은 뭐 밥 먹고 맨날 잘못 맞히냐, 이제 이렇게 핀잔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파생적인, 그리고 이런 파생적인 위험 때문에 생기는 또 추가 경기 위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년 하반기부터 말씀하셨듯이. 네, 그리고, 통화정책과 금리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고민을 하고 제 논리에 지금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의 경기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고 그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은 30%, S&P는 뭐 20%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0%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 다가올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가 같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네. 이게 금리를 올리면서 밸류에이션 압박도 있고 경기 위축 우려도 있으면서 실적도 거꾸로 가는 그런 역금융 역실적 장세의 어떤 전형적인 복합 불황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한 10%밖에 안 빠져? 라는 것을 주장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30%가 미스터 마켓이 반영을 했다. 그래, 그것도 다 알아. 나는 다 알걸랑. 추가적으로 10% 조정 보이면 S&P 500 퍼가 한 15배 언저리 됩니다. 이익이 아주 크게 망가지지만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네. 근데 지금 30%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빅테크들이 그렇게 망가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일부 실적이 망가져도 저는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소각할 것 같습니다. 네. 벌어놓던 돈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EPS 훼손을 어느 정도 방어할 거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 조정을 보이면 한 S&P 500 퍼가 한 15배인데 15배에서 물가 상승률 한 6.5% 제가 연말에 한 6.5%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 4-5%대로 이제 낮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물가하고 미국 CPI하고 PER을 같이 더해서 주가랑 그려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밸류에이션인데요. 네. 그게 연말에는 이제 한 PER이 15배, 물가가 한 6.5면 한 21, 2배 정도로 낮아지고 내년도 정도 되면 PER이 한 15배에서 물가가 5%는 20배 언더로 20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매칭되는 S&P 500 주가 지수는 연말은 한 3,300 정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요? 네, 올해 연말에. 네. 지금 3,900입니다. 네. 네. 네, 3,900이어서 한 네. 3,300 네. 정도면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6.5%에 PER 한 15.5배 정도면 한 3,600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매칭된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 근거는 2015년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PER과 22개월 선행 PER과 소비자 물가를 더한 값이 한 21배 정도였어요. 평균이. 아하. 그래서 한 21배 정도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10% 하락해서 PR을 낮춰주면 네. EPS가 증가해서 PR을 낮춰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네. 그리고 물가가 한 6.5% 떨어지면 시장은 그거를 페어 밸류 공정 가격으로 받아들일 거다. 한 3,300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3,400 정도를. 네.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결국 한 30% S&P 500이 빠지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한 40%가 있겠죠. 네. 그 시점에서는. 네. 네, 그 정도면 죗값은 치렀다. 네, 소위 네. 아니 그 네. 형을 집행받았는데 네. 그 형량이 네. 어느 정도는 뭐 충족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뺏어 나오네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개편되면서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게 네.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사님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네, 네. 다음번에 또 다시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